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관련 대책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압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게 숙제입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100면인데 주차장 각 층마다 분포돼 있습니다. 이번 청라 화재 사고로 전기차 한 대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수십 대로 옮겨붙는 걸 본 입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반 차를 여기다 대놓고 있거든요. 피해가 나한테 오잖아요. 불이 나면 내 차가 그래서 저게 전기차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건물 주차장에서도 전기차를 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혹여나 화재가 발생할까 전기차가 들어오면 눈에 쉽게 띄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일단 전기차가 들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지상으로 한 5개나 지하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일날까봐. 이처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90% 이상 충전된 차량에 대해 진입 제한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전을 100%까지 충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충전을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것이 배터리의 장기적인 배터리 사용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과충전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하다 보니까는 전기차 충전율을 90%까지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한편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과충전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를 대비해 초기 진압 대응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용량 스프링클러를 확충하는 방안, 또 방화벽을 설치해서 하나의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인근 전기차로 불이 옮겨 붙지 않는 그런 방안들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일반 건물과 외부 주차장에도 충전율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앞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산의 경우 지난해 부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발의됐지만 상위법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차량 70여 대가 전소되고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도 컸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또 이제 핸드폰 같은 것도 발열 이렇게 되고 하면 폭발 위험이 있고 한데 차도 맨날 이렇게 좀 장시간 햇빛 밑에 세워놓으면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한 번씩 계속 좀 그냥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전기차는 좀 신경이 좀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대립으로 논의도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부산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방화벽과 물막이 판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 마련과 소방차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 지상 설치 등이 골자입니다. 문제는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다는 겁니다. 1년 정도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상위법이 우리가 사실상 없다 보니까 조례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담아놨지만은 그게 건축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때문에 안재곤 의원을 비롯한 부산시의원 10여 명은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안전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 주 목적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게 법으로 강제가 돼야 되고.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전기차 화재. 지방의회가 한 발 앞서 안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열대야를 잊게 한 올림픽이 끝나고 파리 패럴림픽이 오는 28일부터 열립니다. 충북에서는 여자 역도 86kg 이하 양재원 선수 단 한 명만 출전하는데요. 열악한 지역 장애인 체육 현실에 유망 선수도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충북여의 장애인 국가대표 양재원 선수. 파리 패럴림픽 출전을 앞두고 경기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막바지 담금질에 여념없습니다. 약 8년 전 선수로서는 다소 늦은 21살에 처음 잡아본 바벨. 뼈를 깎는 노력으로 3년 전 국가대표 명단에 처음으로 올랐고 지난해 항저우 아시아 패러게임 동메달과 전국 장애인체전 3관왕 등 실력은 검증됐습니다. 최종 목표는 메달권 진입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럴림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양재원의 국가대표가 없는 것은 지역 장애인 체육의 슬픈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지난해 아시아 패러게임에 출전한 충북 선수는 11명, 금메달과 은메달 각 3개, 동메달 4개를 합작해 종합순위 4위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사격 선수 3명이 올해 다른 지역 소속으로 패럴림픽에 출전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 올해 하키와 조정에서 각 한 명의 국가대표급 선수가 이적했고 배드민턴 등 8명이 이적 제의를 받는 등 정상급 기량의 선수들을 향한 다른 지역의 구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정 등에 호소하며 선수들을 다독이고 있지만 더 나은 환경과 대우를 찾아 떠나는 이들을 붙잡을 명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 싸움인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금 장애인 체육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뭐 지금 그 금액을 따라갈 수가 없고.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 등 장애인 체육 강자로 여겨지는 충북. 선수 영입은 둘째치더라도 우수 선수를 지키기 위한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2년 전 3명이 숨진 서울 반지하 침수 피해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반지하 주민보호 대책이 마련됐고 이 가운데 반지하 바우처가 대표적인 정책인데요. 그런데 바우처를 받고 지상층으로 이주한 주민이 하루아침에 지급 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받은 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최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악구 신사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 반지하 주택에 살다 2년 전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었던 김 씨는 지난해 1월 반지하 바우처를 받으며 지상층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반지하 바우처는 한 달에 20만 원씩 최대 6년간 지급돼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100m 거리 뿐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거기 사람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난리가 아니었죠. 이쪽 아래쪽은 지하에 사는 것도 좀 불안한 데다가 이렇게 또 피해 가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올라갔죠. 그런데 문제는 김 씨가 비슷한 시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며 발생했습니다. 반지하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과 동시에 지급될 수 없는데 관악구의 실수로 1년 넘게 중복 지급되었던 겁니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구는 지급된 바우처 28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김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게 좀 빨랐으면 주인한테 얘기해서 뭐 한두 달 만에 내려갈 수는 있는데 1년이 더 훨씬 지난 시점에 이러고 있으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이에 대해 관악구는 행정 실수는 인정하지만 원칙상 중복 지급이 안 돼 환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주거급여 대상자랑 원래 지원이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시는 건데 동에서 그걸 조금 놓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급 받으신 거는 환수 조치를 저희가 해야 돼요. 관악구는 일단 환수금 분할 납부와 추후에 일부 감면 조치를 서울시에 건의해보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황. 하지만 당장 월세 내기도 빠듯한 김 씨는 체납과 환수가 적힌 구청의 공문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반지하 거주민의 지상층 이주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 운영에 허점이 생기며 침수와 반지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주민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명입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언급한 지 2달여 만에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호미반도 일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국내 첫 해양생태공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 지역에 1,300억을 투입해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녀가자 2021년부터 시작했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6일 해양수산부는 호미곶면부터 구룡포를 거쳐 장기면까지 약 71.77제곱킬로미터에 걸친 호미반도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이 호미반도는 해맞이 공원으로서 많은 그 1년 중 많은 그 관광객들이 오시지만은 어떤 그 체험장이나 모든 걸 그 해양 생물에 대해 갖고 인식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이 반도 호미 반도 지역이 관광 도시로 거듭났으면. 현재 경북도는 해양생태공원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기존 1,666억 원이었던 예산을 1,300억 원으로 줄이는 등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공원 자체가 국내에선 첫 사례라서 정부의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면서도 이번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공원 계획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미반도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 1,300억 규모로 해양생태계 보존과 지속적인 관리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토록 해양생태 보존 사업을 추가하는 등 기재부 예태에 대응해서 세부 사업을 보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정부 움직임에 기대감도 높아집니다. 해양생태공원이 새로운 생태 친화적 여가 공간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호미반도 해양 생태 보호구역 지정은 동양 최대 규모로 포항시가 철강 도시에서 해양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경상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해양 생태 공원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포항 호미반도가 해돋이 명소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공원으로 자리 잡을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중부내륙특별법. 하지만 법안 심사에서 핵심 조항이 줄줄이 삭제되면서 껍데기 법안이라는 오명을 얻었죠. 이달 말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는 10개가 넘는 특례와 중앙부처 권한 이양, 재정지원 등 내실을 다지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각 부처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미완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충북도. 이번 개정안은 특례 반영과 권한 이양, 재정 보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환경 분야의 모호한 조항을 호수진흥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으로 세분화하고 소관 부처별 사업으로 광역철도 확대와 청주공항 활성화 등 10개가 넘는 맞춤형 특례를 추가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등 중앙부처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으로는 활주로 신설과 K바이오스퀘어 등 핵심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명시했습니다. 부처 의견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수정 보완을 거쳐서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추진하려고 계획. 먼저 정치권 공감대 형성이 관건입니다. 개정안 대표 발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법안 통과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힘을 합해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법이 발의되더라도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충북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여야를 떠나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들이 얼마나 좀 그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당이 되었는지 또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 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법안 내실화와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졌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행안위 파행 등으로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연내 통과 여부도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요금 걱정에 마음껏 인터넷을 즐길 수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충북 청주시가 이런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청주 상공회의소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성웅규 기자입니다. 올해 71살의 신술래 씨는 낮 시간이면 경로당을 찾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삼매경에 빠집니다. 신 씨와 마찬가지로 하나둘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은 자연스레 스마트폰을 꺼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 덕에 데이터 요금 걱정은 없습니다. 사창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이제 열어서 보고 뭐 또 물건도 이게 사고 싶은 거 열어서 보고 또 경제도 보고 뭐 또 날씨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청주시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02곳의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마쳤는데 여기에 청주상공회의소가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청주상의가 4개 기업이 모은 2천만 원으로 관내 경로당 50곳의 공공 와이파이 설치와 요금 지원에 나선 겁니다. 그쪽 지역의 어르신들도 다 같이 좀 이 핸드폰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는 2026년 1월부터 이들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관리를 넘겨받아 요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어르신들이 현대화된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그러면 교육시설도 확충을 하고 또 경로당에도 이런 무선 와이파이 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와 세대 간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 시는 매년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설치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경상북도가 기후 위기와 글로벌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탄소 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18년보다 43%를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는데 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산업 부분이 관건입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기준 경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931만 톤,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습니다.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산업 부분의 배출량이 많은 게 특징인데 경북 전체 배출량의 65.3%를 차지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가장 배출량이 많은 지역 산업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북도는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역 산업 구조 대전환을 비롯해 저탄소 녹색 성장 체계 구축과 기후 위기에 대한 도민 공감, 지속 가능한 탄소 흡수원 조성 등 4대 추진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비롯해 매립가스 에너지화 사업과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빗물 이용시설 설치나 탄소 중립 포인트제 가입 확대 같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도 강화합니다. 관건은 산업 부문 배출량을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느냐입니다. 산업 부문의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어 주도적으로 나서기엔 한계가 있는데 도내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하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은 지속 가능한 미래 경북을 위한 전환 기회로 온실가스 감축 최고의 산업단지 실현을 위해 4가지 추진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축 전략 컨설팅 지원을 시작으로 감축 사업 활성화, 감축 사업 실증화, 감축 활동 내실화를 단계적으로 이뤄나간다는 방침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우리 맞벌이 부부들의 돈 관리가 한 4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 오픈돼 있는 뭐든지 쓰는 거 저축하는 걸 완전히 오픈하는 형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근데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완전 오픈형이 아니라 일방적인 오픈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내가 돈 관리를 하는데 남편 월급 얼마고 보너스 얼마고 다 알고 자기 월급 얼마고 보너스 월급 다 아는데 오픈은 돼 있는데 자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꼭 과거에는 나쁘진 않았어요. 이런 형태가 돈을 또 빨리 모으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만 한다면. 그런데 이제 요 2가지 형태가 아닌 최근 같은 경우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아닌데도 월급은 서로 알고 대략 뭐 하는지는 아는데 야 보너스 인센티브는 알려고 하지 마. 최악은 이제 완전 블라인드 비밀형. 그러니까 뭐 우리 남편 얼마 버는지 몰라요. 우리 와이프 얼마 버는지 몰라요. 근데 의외로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문제인 게 뭐냐면 부부라는 개념이 뭐냐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당연한데 사실은 경제인 생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 블라인드형으로 가게 되면은 남편이 뭐 좀 모아놨겠지 뭐 주식도 좀 하는 거 보니까 재테크 좀 하겠지. 그리고 또 남편은 아니 뭐 아내가 뭐 적금 좀 많이 들어놨겠지 뭐 이러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서로 집을 사야 될 때 돈을 까는 경우가 야 우리 집 사야 된다. 얼마나 모아놨어? 야 얼마나 모아놨어? 그러면 빨리 솔직히 얘기해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부부의 올바른 경제 관리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모아간다, 우리의 자본을 늘려간다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청약을 했어요. 자, 한 3년 후에 청약을 하고 싶어.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쌓이면 그때 한 뭐 예를 들면 5억짜리 청약에 당첨이 돼서 그 다음에 한 7년 후에는 입주하고 싶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우리가 5년 후에 당첨이 된다면 그때 계약금 20% 넣고 중도금 50% 대출 받아서 잔금까지 갔을 때 과연 내가 잔금에 그 집을 입주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전세를 줄 거냐 뭐 이런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저축을 하는 사람은 딱 답이 나와요. 저축을 하는 사람은 아니면 뭐 내 금액 중에서도 뭐 한 70% 이상은 저축하고 한 20%, 20%만 주식한다. 그러면 그분은 답이 나오죠. 대충 언제쯤 이게 되겠구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데 주식만 하시게 되면 수익률에 매몰될 수밖에 없죠.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내가 몇 퍼센트 먹었냐. 사실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사실은 예측 가능하게 늘어나느냐가 중요한데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해보셨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우리가 보통 리스크 러버라고 하는데 막 리스크를 너무 사랑한다. 막 뭐 아니면 나는 도다. 뭐 이런 성향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60-70% 이상은 예적금으로 꾸준히 돈을 모아가고 그중에 20-30%를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몇 년 후에는 얼마쯤 성장하겠구나. 몇 년 후에는 얼마쯤 성장하겠구나. 언제쯤 내가 내 집 마련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최근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사로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큰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허다합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비탈길을 내려가는 차량.
주차된 차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가 나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던 운전자와 정면으로 부딪히는가 하면 버스에 시야가 가려진 차끼리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모두 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주요 대학 17곳에서 난 교통사고는 모두 359건, 3년 사이 6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났던 건 서울대학교인데 지난 3년간 126건의 교통사고로 47명이 다쳤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산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가파른 경사로를 따라서 차들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횡단보도가 있긴 한데요. 워낙 이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많아서 보행자와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캠퍼스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돼 일반 도로와 같은 관리 절차가 전무한 상황. 중앙선이나 횡단보도는 법적 효력이 없고 과속 방지턱이나 제한 속도 표지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차가 계속 오면은 아무래도 사람 입장에서는 좀 건너가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릴 때도 많고 좀 뭐 뛰어가거나 그럴 때도 좀 있는 편. 이 때문에 17일부터는 캠퍼스 내 안전 기준이 강화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대학 캠퍼스 도로를 도로 외 구역에서 아파트 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단지 내 도로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법령에 맞게 과속 방지턱과 교통표지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의 교통안전 실태 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교차로를 개선한다거나 교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다거나 속도 위반을 했다거나 자발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은 한 달간 출입 정지를 시킨다거나 이러한 자구책들을 대학별로 자기 대학의 여건에 맞게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일반 도로는 아니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캠퍼스 내 속도 제한 규정을 두고 과속이나 음주, 무면허 등 중과실부터라도 일반 도로와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충북 2차 전지 업체 29곳이 화재 예방 관련 불량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대부분 비상구 유도 등 스프링클러 고장과 화재 감지기 탈락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가 미흡했으며 도소방본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157가정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가정 가운데 62%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었고 한자녀 가정, 임신부 가정, 한부모 가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이 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심권과 서부권, 서남권, 동부권 순이었습니다. 사업 선정 가정의 절반 이상은 하루 4시간 서비스 이용을 신청했으며 주에 5회 이상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이 80%를 차지했습니다. 경북 교육장학회가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모두 10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됐고 광복회 경북지부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장학회에 추천했습니다. 장학회 이사장인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